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5교시, 5주차 3교시를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절 조직 구조에서 동체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체적 구조라는 것은요. 전통적인 계층 조직과 다르게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복합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복지기관은요. 부, 과, 괴 중심의 조직 구조를 하나의 팀으로 전환을 해서 팀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을 해서 상호보완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형태는요. 플랫형, 그래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형, 그 다음에 대부, 대과형,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구조는요, 특정한 과업 수행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인력을 파견하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은 자신의 부서로 복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인 인력들이 움직임으로 부서 간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으로 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은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활동하고 상급자는 조종자일 뿐만 아니라 상명하복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부 관료와 교수, 시민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자기 업무를 복귀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프로젝트 조직은요, 어떻다? 임시 조직이므로 제안하는 정책이 집행되지 않거나 변질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동태적 구조에서 전통적인 계층과 다르게 환경이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복합적 구조다. 그래서 팀 조직, 프로젝트 조직, 매트릭스 조직, 그래서 행렬 조직이다. 매트릭스 조직은요. 그래서 팀 조직은 최근 사회복지기관은 부가계 중심의 조직 구조를 하나의 팀으로 전환을 해서 팀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고 있다.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의 타파, 동일한 목표 의식을 공유하고 책임과 리더십의 분담 등을 팀 조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 임원은 부장의 둘로 나누어서 과장으로 하지만 이것이 이제 나눠져서 사장, 팀장 셋으로 보고 팀원들을 A, B, C로 해서 어떻게 동일한 의식에 고유하고 책임과 리더십의 분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팀을 구성하지만은요, 제조업 공장에서처럼 생산 일선에서 업무 단위를 병렬로 나열하는 기능 조직의 특성을 결합을 해서 매트릭스 구조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요, 전문성과 민주성을 기초로 조직되므로 직원은 각자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 부서에서 일하면서 어떻다? 동시에 특정 프로젝트 팀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관 내에서 처음 자기 기능에 해당하는 일과 특별한 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의 특별한 욕구나 급속한 환경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자원이 중복되고 시간 배분과 성과 측정이 어렵고 역할 갈등에 의한 가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약해서 살펴보자면요. 프로젝트 조직이라는 것은 특정한 가업 수행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자신의 부서로 복귀시킨다. 그래서 재원과 재능을 집중하고 임시 조직.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뭐다? 네.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관료와 교수, 시민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등의 공동으로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보다 프로젝트 관리자, 그래서 세분화되게 이렇게 통합해서 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매트리스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업무 단위를 병렬로 나열하는 기능 조직의 특성을 결합을 해서 각자의 뭐다?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 부서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특정 프로젝트 팀을 위한 뭐다? 업무도 수행하는 행렬 조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림 페이지 113에서 그림 5-3 매트리스 조직을 보게 되면은 뭐다? 기관장은요, 어떻게 해요? 서비스 제공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팀, 사례관리팀. 그래서 기관장은 또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 또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서비스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서비스 제공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개발팀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팀에서는 사례관리를 하면서 뭐다? 가족복지와 지역복지, 사회복지가 이런 게 다 통합이 돼서 어떻게 기관장이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움직임의 동태적 구조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동태적 구조에서요, 매트릭스와 프로젝트 조직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직의 형태에서 매트릭스 조직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전문화의 원리, 효율과 시장 적응의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유동적인 인재의 이용 활동이 용이하고,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술의 축적, 개발이 용이하고, 지식 기술의 전사적 이전과 활용이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매트리스 조직의 단점을 살펴보자면요, 명령 계통 간의 권력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을 위한 의사 결정이 지연되기가 쉽고, 책임이라든가 권한이 애매하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조직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고객 지향의 증대가 될 수 있고, 분권화와 기동성의 촉진이 될 수 있고, 책임과 평가의 명확성과 후계자의 육성이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조직의 단점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원의 중복이 되고요, 분파주의 확대, 인사의 경직화 등이 있고요, 단기적 성과와 지향의 증가,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 5-1 매트릭스와 프로젝트 조직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네트워크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사회학적 지위나 집단이나 조직을 연결시키는 관계의 묶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조직은요, 이러한 네트워크의 개념과 조직 간의 관계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조직 유형으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은 단순히 정보 교환에 이루어지는 개념과는 구분이 되고요, 강점이 있는 분야에 특화한 여러 부분의 각 요소들이 서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활동하고 반응하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관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은요, 융통성과 적응성을 요구하는 가업과 환경을 다루고 있기에 위해서 적용되고 있고요, 모든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뭐다? 고정된 관계 집합인 관료제와 달리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단일 프로젝트
개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통합적인 내외적 연계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네트워크 조직은 새로운 가업들, 개별 문제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재설계될 수 있고, 서로 필요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기관의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조직은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어서요, 기존의 사회복지 조직의 내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사회복지 목적 달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도 이용자들이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란 뭐다?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사회학적 지위나 집단이나 조직을 연결시키는데 관계의 묶음이 될 수 있고, 강점이 있는 분야에 특화된 여러 부분의 각 요소들이 서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활동하고 반응하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융통성과 적응성을 요구하는 가업들과 환경을 다루기 위해 적용하고, 새로운 가업들, 개별 문제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재설계하고 서로 필요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기관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뭐다? 네트워크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트워크 구조는 뭐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인터넷 정보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 ANX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5년 미국의 자동차 회사와 3대 자동차 회사와 35개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들의 연합체인 AIAG에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자동차 생산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뭐다? 네트워크 조직이다. 그래서 뭐다? 카카오 의사결정 협업 속도 높이는 네트워크 조직체 클러스터가 신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팀 간의 협의체 클러스터를 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요, 팀 간의 자율과 조율을 중시하는 가상의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팀이 움직일 때 의사결정과 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카카오는 기존 11개 팀을 25개 팀으로 업무별로 세분화하는 조직 개편이 뭐다? 네트워크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네트워크 구조의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은 뭐다? 피라미드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어때요? 삼각형, 관계.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뭐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트워크 구조라는 거죠. 자, 다음은요. 조직 구조에서 가장 성과가 높은 팀 7가지 특성은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제5절 사회복지 조직의 유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유형은요, 뭐다? 사회복지 조직의 공통적인 패턴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권력의 형태와 수혜자의 유형, 업무의 통제성, 조직의 기술과 수혜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에치오니의 권력 형태는요, 한번 살펴보자면요, 에치오니의 권력 형태와 권력에 대한 관여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강제적 권력,
그다음에 보상적 권력, 그다음에 규범적 권력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강제적 권력에는 위협이나 신체적 탄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강제 수용소라든가 교도소라든가 정신병원 등 이런 것이 이제 강제적 권력이고요. 보상적 권력은요, 뭐다? 금전적 같은 물질적 보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산업 조직으로서의 기업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뭐다? 권력적 규범을 한번 규범적 권력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지위의 상징이라든가 존엄이라든가 위신의 징표와 같은 상징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종교 조직이라든가 정치 조직이라든가 학교 조직이라든가 사회복지 조직이 규범적 권력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권력과 관여의 조합을 이루는 것이 뭐다? 세 가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 권력과 소외적 관여, 그다음에 보상적 권력과 타산적 관여, 그리고 세 번째 뭐다? 규범적 권력과 도덕적 관여.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를 대변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9가지의 또 규범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외적 관여라는 것은 권력자를 강하게 부정함으로 강제적 권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산적 관여라는 것은요, 보상에 관심이 많고 권력에는 무관심해서 어떻다? 그러한 것은 타산적 관여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관여는요, 권력 행사자에 대한 강한 시인을 나타내므로 규범적 권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여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다? 여러분, 에치오니의 권력 형태를 보게 되면 뭐다? 강제적은 소외적 하나, 타산적 2개, 도덕적이 3개다. 그 다음에 보상적은 소외적 4, 타산적 5, 도덕적 6, 규범적은 소외적 7, 타산적 8, 도덕적 9개. 이렇게 종류를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 조직은 뭐다? 정신병원, 교도소 등이고, 그 다음에 뭐다? 공리적 조직은 기업체, 경제단체 등이고, 규범적 조직은 병원 조직, 뭐다? 사회복지 조직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5절 사회복지 조직의 유형에서 블라우스와 스콧의 수혜자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유형의 근거한 구분으로 1차적으로는 수혜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상호 수혜 조직은 회원에게 1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기관으로서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 조직은 오너에게 1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주식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서비스 조직은 고객에게 1차적인 혜택을 주므로 어떻다? 사회복지기관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조직은 시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상해 수혜 조직은 회원들에게 1차적으로 수혜자가 되는 조직이고 조직의 회원에게 1차적인 혜택을 주는 기관, 예를 들어보자면 정당, 농협, 노동조합, 종교단체고 사업 조직은요, 경영자, 사업체의 소유자가 1차적인 수혜 대상이다. 그래서 주식회사, 은행, 회사고 서비스 조직은 클라이언트가 1차적인 수혜자인데 병원, 학교, 상담소, 사회복지기관이다. 공공조직은요, 일반 대중이 1차적인 수혜자로서 군대, 경찰, 행정기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스미스의 업무의 통제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벗과 스미스의 사회 조직의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료 조직은 공식적인 위계, 전문 분업, 문서주의, 전문 자격에 기초한 신분 보장 등을 특성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선 조직은 고객과 직접 접촉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일선 업무 단위는 상호 독립된 주의를 갖추고 있다. 세 번째, 전면적 통제 조직은 엄격한 규칙과 계획된 업무, 특수한 문화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통제를 가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정신병원이나 기숙사, 교도소 등이 대표적이고, 네 번째는 투과성 조직은 외부의 사회망이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으로 자원봉사 조직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왜냐하면 활동 참여가 탈대가 강제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미스의 업무의 통제성에서 좀 세분화돼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관료 조직, 공식적인 위계, 전문 분업, 문서주의, 전문 자격에 기초한 신분 보장 등을 특성으로 하는 유형이고, 일선 조직은 고객과 직접 접촉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업무 단위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고, 전면적 통제 조직은 조직과 외부 환경이 단절된 조직이다. 그래서 엄격한 규칙과 계획된 업무, 특수한 문화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통제를 가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정신병원이라든가 기숙사, 교도소, 그리고 양로시설, 구치소 등이고, 투과성 조직은 외부의 사회망이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다. 그래서 조직의 통제가 약화된다. 예를 들어보자면 자원봉사 조직을 투과성 조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사회복지 조직의 유형에서 하센벨트의 기술과 수혜자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센펠드의 복지조직 분류의 근거에서요, 조직 활용이 기술과 수혜자의 상태를 조합하여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술은 첫째 어떻다? 개인의 속성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사회적 기준에 의한 지위를 부여받아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인간 유별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보자면 요양 등급이나 장애인 등급 등을 식별하는 분류 및 배치 기술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개인 상태의 악화와 퇴보를 예방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완화시키려는 인간 유지 기술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노인 요양 시설에서 치매 노인에 대한 케어 기술이 활용이 되어서 이것이 해당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속성에 직접 변화를 주려는 인간 변화 기술이다. 그래서 교육이나 치료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속성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기술이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인간 유별 기술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식별하는 분류 및 배치 체계로서 개인의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암 환자, 요양 등급, 장애인 등급과 같은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것이고, 인간 유지 기술이라는 것은 개인의 상태의 약화, 악화, 퇴보를 예방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며 완화시키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노인 요양보호,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보호 프로그램 등이고, 인간 변화 기술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속성에 직접 변화를 주려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교육, 의학적 치료, 심리 치료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수혜자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자의 상태는 클라이언트의 비정상적으로 구분하고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클라이언트는 통제하거나 문제를 완화하거나 치유해야 할 상대로 정상적일 경우에는 사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를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수혜자 상태를 종합해서 6개의 뭐다? 조직 유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다? 정상 기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인간 유별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 유형이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는 기능적으로 정상적이며 이들 상태를 식별하여 관리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비정상 기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인간 유별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이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정상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세 번째는 정상 기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인간 유지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 유형,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공단 기술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비정상 기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인간 유지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 유형 4, 비정상적인 클라이언트의 생활 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둘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상 기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인간 변화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 유형 5로 봤고요.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서 능력이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는 기관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여섯 번째는 비정상 기능을 가진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인간 변화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 유형 6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인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는 기관이다. 그래서 수혜자의 상태는 뭐다?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정상 기능과 비정상 기능으로 구분을 해서 비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통제해야 할 클라이언트, 문제가 완화되어야 할 클라이언트, 치유가 되어야 할 클라이언트로 분류를 해서 어떻다? 능력이나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는 그러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주차 3교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4절에서 조직 구조, 조직 구조와 조직 구조에서 뭘 봤어요? 동태적 구조와 그리고 제5절 사회복지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주차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을 통해서 내 것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배려로 저와 여러분들이 라포가 형성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